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관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할 내용은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Post Abortion Survivor라고 하는 건데, 저번 시간까지 낙태 생존자 증후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은 뭐냐면은 내 위에 형제들이 언니, 오빠, 누나가 낙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는 운 좋게 낙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향을 안 받을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죠? 위 손위 형제들이 낙태가 되었을 때 그 뒤에 태어난 자식들은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을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희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에 보면은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신과 의사 필립 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논문도 제가 보고 책도 쭉 보면서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도 낙태 후 생존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분들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필립 레이가 논문을 발표한 사례를 일단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필립 레이는 293명을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해서 손위 형제가 낙태된 사실이 이들의 정신질환 발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2010년 발표된 이 논문에 실린 그의 경험담 하나를 보자. 어느 날 그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진찰하게 되었다. 외동인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가 잠도 잘 자지 않고 쉽게 짜증을 내고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울음을 터뜨리면서 종종 뭔가에 정신이 사로잡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비슷한 내용의 악몽을 자꾸 꾸면서 일어났다고 했다. 아이의 설명에 따르면 꿈에서 3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아이가 모래 언덕으로 가서 놀았다. 세 형제 자매는 모래 언덕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언덕이 꺼져서 셋은 산채로 매장되었다. 여자아이는 그 세 아이들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엄마가 그 전에 3번의 인공유산을 했고 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레이가 보기에 아이는 자신의 형제 자매가 죽어서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레이가 이런 생각을 말하자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자꾸 안심시키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주자 아이의 증상은 급속히 진정되었다. 레이는 수많은 심리질환 환자를 치료하면서 상당수의 사람이 유산, 특히 인공유산의 충격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유산에는 자신이나 형제 자매의 유산과 부모님의 유산이 모두 포함된다. 내가 유산한 거, 나의 형제 자매가 유산한 거, 내 부모님이 내 손위 형제나 손 아래 형제를 유산한 거, 이게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들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형제 자매는 낙태되고 우연히 살아남게 된 생존자는 깊은 실존적 갈등을 겪게 되고 이 갈등은 인생 전반에서 다양한 심리적, 육체적 질환을 만들게 된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흥행작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이 456억을 받고서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 떠도는 모습이 바로 낙태 후 생존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될 건데 혼자 살아남잖아요. 400명인가 500명 참가해가지고. 그리고 456억 받는단 말이죠. 그럼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은 성기훈은 전혀 행복하지 않죠. 이상한 사람이 돼 있죠. 이 심리 상태를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은 도리어 생존할 수 있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따르면 고문, 수용소 생활, 재난사고, 질병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연한 죄책감, 병적인 생각, 자살 충동, 현실 부적응 등의 증상을 갖고 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수용소 증후군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생존자 증후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수용소 증후군은 왜 이렇게 처음에 이름 붙였냐면은 원래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 수용소 생존자 증후군인데 수용소 증후군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바꿔 부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생존자들도 수용소 생존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증후군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증후군의 임상 증상은 주로 지속적인 고도의 불안과 심각한 우울감인데 정신질환 진단의 표준이 되는 정신질환 편남의 분류 기준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또 이게 중요한 건데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은 어떤 그 심리질환의 범주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여튼 분류하기 애매하거든요. 병명도 없습니다.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이 개념을 필립 네이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생존자 증후군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자 증후군과 관련해서 4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세월호 의인이라고 불렸던 김동수 씨다. 대표적인 생존자가 아닌가. 뉴스 검색을 해보니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무려 20명의 목숨을 구해 당시에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 씨는 7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자기 딸 또래의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심한 죄책감으로 칼로 손목을 긋고 정신과 약을 털어 마시는 등 여러 번의 자해와 자살 시도를 했으며 생업인 트럭 배달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상태에 대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그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역시나 그도 전형적인 생존자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에게 가장 많은 심리 증상이 뭐냐? 필립 네이가 논문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실존적 죄책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나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지 않다. 실존적 슬픔을 느낍니다. 세 번째, 뭔가 큰일이나 끔찍한 일이 내게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언제라도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번째, 나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미칠까봐 두렵다.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현실인식이 잘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나는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자해 충동. 일곱 번째, 나는 슬프다. 항상 슬픔을 느끼죠. 여덟 번째, 나는 나인 것이 기쁘지 않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현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진다. 이거 헬이라고 하는데 항상 사람이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고. 11번째,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정체성 부족. 12번째,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우울증. 다시 정리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터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고요. 왜냐하면 내 손위 형제들이 그렇게 갔으니까. 선택권이 없이. 두 번째는 나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은 게 내 가치가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거잖아요.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느껴집니다. 내가 필수가 아닌 옵션이니까. 이런 허망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지도 모른다. 만성적인 불안, 공포. 세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은 자존감. 이 3가지가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서 커다란 압사 사고가 있었죠. 고등학생 친구 사이 3명이 거기 갔는데 2명은 죽고 1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고등학생이 혼자 살아남은 지 2달도 못 돼서 또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뉴스로 나왔었는데 이 친구도 전형적인 생존자 증후군이죠. 제가 해보니까 낙태후 생존자에 대해서 또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 부모가 혼전 임신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래 사귀어요.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오래 사귀어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낙태를 한두 번 해요. 2-3번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아기가 생겼는데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딸 아들 낳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인 분을 여대생이었어요. 제가 상담했는데 그 여대생의 동생이 고등학생 때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이 언니가 엄청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이 여대생의 부모님도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낙태를 2-3번인가 했고 그리고 혼전 상태에서 자기가 생겼고 그 상태에 결혼해서 여동생은 결혼 뒤에 낳았는데 낙태 후 생존자 증후군이 그 둘째인 이 친구의 여동생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손목을 긋고 목욕탕에 누워있는 거를 이 여대생이 발견해가지고 살려냈다는 걸 상담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낙태 후 생존자도 낙태 생존자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겪은 것들이 이렇게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내 심리 상태가 너무 이상하고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를 많은 분들이 꼭 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고 잘 치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